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4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원 교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엔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2월 31일 자정을 기해서 퇴임을 하고 그렇죠. 예. 또 2017년 1월 1일부터는 또 새로운 유엔 사무총장 네네.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올 1월 1일부터요. 5년 임기의 유엔 사무총장직을 공식 수행한 새 인물은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흐스라는 전 유엔 난민기구의 최고 대표입니다. 이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유엔 난민기구의 수장으로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사무국 직원을 3분의 2 이상 줄이고 그 인원들을 난민의 구호 현장에 직접 배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난민이나 인도주의적인 구호에 있어서 탁상공론보다는 현장에서의 활동가 이렇게 인정을 받아왔었는데요. 아무래도 구테르스의 새로운 유엔은 지구촌의 난민 문제나 구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유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네. 같은 맥락에서 북한 인권 문제나 탈북민에 대해서도 유엔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네. 좀 그래서 퇴임한 반기문 총장에 대한 평가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또 실제로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 네. 유엔 사무총장 국제사회에서 정말 실제로 얼마나 큰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건가요? 유엔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권력을 갖는 것보다는요. 네. 유엔으로부터 파생되는 권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유엔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유엔 총회가 있고요. 네. 사무국이 있고요. 사무총장이 여기에 수장이죠. 그리고는 안전보장 이사회나 경제사회 이사회 같은 각종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엔 총회는 193개의 회원국이 한 국가당 최고 5명까지 대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이루어진 이 총회에서 물론 투표를 할 때는 한 국가가 한 개의 투표권만 네. 행사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유엔 회원국들의 어떤 공론의 장 역할을 유엔 총회가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사안이나 어떤 쟁점별로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제 안보 문제 같은 것들은 안전보장 이사회, 네. 경제사회 문제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이렇게 더 관할을 하게 되는데요. 안전보장 이사회 같은 경우는 15개 국가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이 있고 네. 5개의 우리가 아시는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인데 이 상임 이사국 5개 국가가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비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5개 상임 이사국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이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은 그야말로 유엔이 잘 기능하고 운영되도록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국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보면 국회의 권한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그걸 보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서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 유엔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유엔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이 한 2만 명 가까운데요. 그 2만 명 가까운 인원하고 또 유엔 산하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다 네. 합하면 한 4만 명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인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바로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유엔 내의 각 기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하고 권고하고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제 분쟁이나 각종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조정하고 중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인 어떤 행사할 수 있는 권력보다는 유엔이라는 권위에서 파생되는 영향력을 통해서 바로 사무총장이 어디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에 어떤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날 수도 있고 그런 좀 성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예.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유엔 사무총장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월급은 당연히 그 유엔에서 지급을 하겠죠. 예, 예, 예. 얼마나 되나요? 받죠. 유엔 네. 사무총장 연봉이 작년에 22만 7,254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판공비, 뭐 활동비 이런 걸 합치면 우리 돈으로 한 17억 달러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모든 개인적인 모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대로 운영되려면 회원들한테 회비를 걷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엔도 회비를 걷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매 3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분담률을 이렇게 다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작성되는 유엔 예산을 이 분담률에 따라서 회원국들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네. 2015년 통계를 보면 유엔 평화유지군 PKO라 그러죠. 네. 여기에 83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건 유엔 예산과 별도로 돼 있는데요. 유엔의 예산은 57억 달러로 되어 있었었고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5,500만 달러를 유엔 분담금으로 냈고 16,000 달러를 PKO에 낸 네.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PK 평화유지군에 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낸 거죠. 그래서 우리 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용하는 그 용처가 다양하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북한도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도 당연히 회원이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북한도 분담금을 냅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 북한의 분담금은 12만 6,114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유엔 193개국 중에서 130번째로 많은 분담금인데요. 네. 한국은요? 한국은 12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것은 유엔 전체 예산의 22%를 내는 미국이고요. 일본이 9.6%, 중국이 세 번째로 7.9%, 독일이 6.4%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22%는 거는 22% 이상을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네. 돈 다 내면 너무 영향력이 커지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나 돈 많이 내는 개인이나 국가나 네. 영향력이 그만큼 비례해서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어제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북한의 올해 유엔 분담금이 20년 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답니다. 그래요. 그거는 아마 유엔 총회에서 책정한 경제 북한의 규모.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었다고 유엔은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엔의 분담금을 많이 내는 순서대로 유엔의 영향력 순위가 정해진다는 말씀, 국제사회 좀 냉정한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좀 가봤으면 하는데요. 영국에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나토에서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 같다는 보도가 예, 나왔습니다. 이 문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어제인데요. 어제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더 타임스가 그런 보도를 했는데 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나토국의 제2인자인 부사령관직을 수행하는 게 정당하냐 이런 네. 의문이 EU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나토의 사령관은 미국이 하고 있고 부사령관을 전통적으로 지속적으로 영국이 하고 있는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유럽과 이제 관계를 끊겠다는 건데 네. 안보에서는 군대는 유럽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나토는 여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죠. 네. 영국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지만 네. EU 회원국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네. EU하고 나토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네. EU라는 것은 정치 경제적인 유럽의 연합체고요. 나토는 유럽의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중심의 군사적인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회원국들도 조금 상이하지만 EU가 자체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유럽의 안보는 나토가 미국 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영국이 EU에서 물러나려고 하니까 EU에서 영향력을 안보적으로도 행사하려고 했던 국가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특히나 프랑스는 브렉시트가 일어나자마자 네. 영국이 나토에서 했던 역할보다 더 잘 프랑스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의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프랑스가 유럽의 어떤 맹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국제정치의 현실적인 행태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모든 모임이나 국가 네. 동맹에서도 돈을 많이 지출하는 쪽이 입김이 영향력이 네. 세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력이 우선시되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국도 지금 그런 현상이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유럽에서의 영향력이.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트럼프의 새 행정부가 어떤 동맹에 있어서 자꾸 동맹 대상자,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에게 분담금을 더 많이 요구하고 네. 또 경제적인 면에서 더 국수적인 고립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취하게 되면 당장 단기간에는 미국에 이익되는 것 같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네.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힘이 빠지는 거니까 이게 어떤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이거 아니면 네. 저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국 중심의 국가 이익과 지구촌 전체의 공동체의 이익을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네. 강대국의 참 네.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균형을 맞추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 김태원 교수와 함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